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업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2007년에 출판된 클레어 키건의 두 번째 단편집인 푸른 들판을 걷다입니다. 2008년에 영국 제도에서 출판된 가장 우수한 단편집에 수여하는 에지힐상을 수상했으며 30개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전에 낭독해드렸던 클레어 키건의 책 맡겨진 소녀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고요하고 먹먹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다면 이번 단편집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아일랜드의 현실을 예리하게 그려내기도 하고 설화와 같은 이야기로 신비한 아일랜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7편의 단편소설 중 오늘 제가 읽어드릴 이야기는 삼림 관리인의 딸입니다. 이 소설은 현대를 배경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가지만 동물을 사랑하고 잘 다루며 장미꽃을 먹는 똑똑하고 특이한 딸 빅토리아, 이야기로 마을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마사, 결국 큰 재앙을 불러오는 사소한 거짓말, 자신이 피운 불 때문에 활활 타오르는 집을 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끼는 모자란 아들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소설 속의 가장인 디건은 아이들을 학대하지는 않지만 아내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법을 모르고 오로지 자기 땅에만 집착하는데요. 디건은 악하다기보다 서툴다고 볼 수도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족과 연인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데 과연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될지 클레어 키건의 매력적인 글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삼림 관리인 디건은 자식들의 생일을 기억하는 남자가 아닌데다 마녀처럼 자기 엄마를 쏙 빼닮은 막내딸의 생일은 더욱 그렇다. 그는 가끔 딸에 대한 의심이 머리를 스쳐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디건은 뭐든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다. 아하울에는 10대 아기가 셋이나 있고 소젖도 짜야 하고 담보용자도 있다. 디건이 고생을 자초한 면도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들에게 이 집을 남기자 30살도 안 된 디건은 땅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서 형제들의 몫까지 샀다. 디건과 야망이 달랐던 형제들은 돈이 생기자 기뻐하며 더블린으로 가서 각자 삶을 꾸렸다. 은행이 토지 문서를 가져가기 전날 밤 디건은 남양의 멋진 목조지를 걸어다녔다. 땅을 저당 잡힌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프리지한 젖소를 사고 전기 울타리를 치고 차규상을 만들었다. 그러고서 곧장 신부감을 찾으러 코트타운 항구로 갔다. 그는 일요일 오후에 타라 부도회장에서 마사던을 발견했다. 디건은 수염을 다듬고 파란색 핀 스트라이프 정장을 입고 앉아서 골반이 넓은 이 여자가 모르는 사람의 품에서 과감하게 팔자를 그리며 춤추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피부가 접시처럼 매끈했고 둘이서 왈츠를 출 때 그녀의 향기를 맡으니 불붙은 가시금작화가 떠올랐다. 밴드가 마지막 곡을 연주할 때 디건이 그녀에게 다시 만나줄 거냐고 물었다. 아, 싫어요. 그녀가 말했다. 싫다고요? 디건이 말했다. 안 될 거 없잖아요? 내 생각은 달라요. 알겠어요.
디건이 말했다. 그러나 디건은 알지 못했고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끈질기게 굴었다. 다음 일요일에 그는 코트타운에 다시 가서 호텔에서 혼자 식사 중이었던 마사를 찾아냈다. 그는 묻지도 않고 그녀의 옆에 앉아서 말동무를 해주었다. 그녀가 식사하는 동안 그는 날씨가 좋다는 말로 대화를 시작해서 신문 헤드라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결국 아하울 이야기를 했다. 그는 자기 집을 설명하면서 거기서 마사가 스웨덴 순무에 버터를 바르고 그의 바지에 헝겊을 대서 기우고 그의 셔츠를 빨랫줄에 넣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났고 그저 습관 때문에 두 사람은 계속 만났다. 디건은 늘 그녀를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갔다가 춤을 추러 갔고 그녀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자기가 샀다. 가끔 두 사람은 바다 쪽으로 산책을 갔다. 해변에서 갈매기 발자국이 한동안 이어지다가 사라졌다. 디건은 발밑에서 느껴지는 모래의 감촉이 싫었지만 마사는 느긋하게 걸었고 갈색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해안을 따라 걷다가 가끔 몸을 숙이고 조개 껍데기를 주었다. 마사는 스스로에게 불만은 없지만 말을 더디하는 여자였다. 디건은 그녀의 침묵을 정숙함으로 착각했고 구애를 시작하고 1년도 되지 않아서 청혼을 했다. 나랑 결혼하는 거 생각해 볼래요? 이 질문이 공중에 떠 있는 동안 마사는 망설였다. 디건은 오락실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불빛이 너무 밝아서 마사는 그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것은 슬롯머신과 가끔 넘치는 동전을 조금 밀어내서 누군가 돈을 따게 해주는 동전이 가득 쌓인 선반밖에 없었다. 벤에서 아이가 솜사탕을 향해 손을 뻗었다. 사람이 점점 줄고 있었다. 여름이 끝나는 중이었다. 마사의 본능은 거절하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30살이었고 지금 싫다고 대답하면 두 번 다시 이런 질문을 못 받을지도 몰랐다. 디건에게 확신이 없었지만 그 말고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남자가 없었으므로 마사는 나름의 논리에 따라 빅터 디건이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디건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그녀를 사랑했고 역시 생각 못했지만 그 사랑을 보여주었다. 다음해 봄, 새들이 딱 맞는 가지를 찾아다니고 크로커스 싹이 풀을 헤치며 열심히 올라올 때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마사는 디건이 장황하게 얘기했던 집으로 이사했지만 아하울은 어둑하고 쓰지 않는 방들과 삐걱거리는 가구들로 가득했다. 더러운 나일론 커튼이 창 유리에 들러붙었다. 나무 바닥에 양탄자도 없고 천장에는 나무좀이 가득했지만 살림에 관심이 없는 마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느지막이 일어나서 문간에 서서 차를 마시고 여행 가방을 싸듯이 식사를 대충 차렸다. 디건은 종종 일을 마치고 마사가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놓았기를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텅 비어 있을 때가 더 많았다. 몸을 숙여 오븐을 들여다보면 커다란 에나멜 접시에 튀긴 감자와 달걀 2개가 말라붙어 있었다. 마사는 부츠를 신고 나가서 양파를 심을 고랑을 만들거나 길가에 쐐기풀을 베는 것을 더 좋아했다. 디건은 숲에서 발견한 묘목과 당단풍, 마로니에를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고 마사는 관목 사이사이에 그것들을 심었다.
그녀는 로드 아일랜드 레드 암탉 24마리와 수탉 1마리를 동무 삼아 데리고 다녔다. 가끔 헛간에 서서 씨앗을 쪼는 닭들을 바라보며 행복감을 느끼다가도 이내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곤 했다.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녀는 결혼 생활의 공허함을 쓰라리게 느꼈다. 침대를 정리하는 공허함, 커튼을 치고 여는 공허함. 이제 마사는 결혼하기 전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웠다. 아아울 주변에는 그녀가 재미를 느낄 만한 것이 거의, 아니, 하나도 없었다. 마사는 매주 자전거를 타고 시내에 나갔지만 파크브리지는 우체국 하나와 술집 겸 가게 하나가 전부였고 가게 주인은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었다. 빅토는 잘 지내요? 대단한 사람이야. 일을 참 열심히 하지. 발밑에 풀도 안 날걸? 거기서 사니까 좋죠? 좋은 집이잖아. 빅터가 당신을 어디서 찾아냈죠? 코드타운인가? 당신을 만나러 거기까지 가다니 참 멀리도 갔네. 어느 목요일에 마사가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러 가려고 할 때 낯선 사람이 트레일러를 끌고 나타났다. 코미 수염을 빽빽하게 기른 길쭉한 플립 같은 남자가 마당 한가운데 트레일러를 세우고 현관문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혹시 장미 좋아하세요? 낯선 사람은 트레일러에 온갖 식물을 싣고 왔다. 장미 덤불, 싹이 튼 단풍나무, 빅토리아 자두나무, 라즈베리. 4월 말이었다. 마사가 뭘 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지만 웨파너는 안다고, 그러니 강요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장미가 얼마인지 물었고 가격이 적절한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면서 채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감자를 캐는 건 정말 마법 같다고, 얼마나 열렸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웨파넌이 떠나자 그녀는 날끝이 뾰족한 삽으로 닭똥을 모으고 현관문 양쪽 옆에 장미 덤불을 일렬로 깊이 심었다. 여기 심으면 장미가 창문을 타고 오르게 할 수 있었다. 디건이 집에 오자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다. 장미에 내 돈을 썼다고? 당신 돈? 내가 대체 어떤 멍청이랑 결혼한 거지? 내가 멍청이라는 거야? 아니면 뭐야? 당신이랑 결혼한 걸 보니 멍청이 맞네. 그래? 디건이 턱 수염을 떼어낼 듯이 잡았다. 빠듯한 시기가 아직 안 끝났어. 당신이 날이면 날마다 여기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 집에 한 푼도 보탠 거 없잖아. 일하는 남자 저녁으로 말라 비틀어진 감자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못 봐줄 꼴은 아닌데. 사실이었다. 디건은 살이 쪘고 남자들이 결혼하면 그렇게 되듯 혈색이 아주 좋았다. 그렇다 해도 당신 덕분은 아니야. 디건은 이렇게 말하고 우유를 짜러 갔다. 그해 여름에 마사의 장미는 진홍색으로 피어났지만 오래지 않아 바람에 꽃이 송이째 다 떨어졌고 마사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가진 것은 결혼한 뒤로 거의 말도 하지 않는 남편과 빈집뿐이었고 자기 앞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없었다. 마사는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 그녀는 감정이 점점 크고 깊어져서 사랑이 될 줄 알았다. 지금 마사는 친밀함을, 오해를 뛰어넘는 대화를 간절히 원했다. 일을 찾아볼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다. 조금 있으면 아이가 태어날 참이었다. 마사는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무심하게 키웠고
나무 숟가락보다 날카로운 것으로 위협한 적도 없었다.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녀의 웃음소리는 덤불에서 날아오르는 꽝 같았다. 아들은 명민한 아이였고 크게 자랐지만 농사에 대한 글아가 없음이 곧 드러났다. 아들이 암소 앞에 앉으면 저지도로 들어가서 뿔까지 도망가는 듯했다. 아들은 가끔 더블린에 가서 만나는 삼촌들을 존경했고 아이에게 일손을 거들게 하는 것은 고역이었다. 기회가 보이자마자 떠날 것이 분명했다. 둘째는 모자랐다. 아름답고 파리한 남자아이로 껍질 같은 진갈색 머리카락 속에 숨은 초록색 눈으로 빤히 쳐다보곤 했다. 둘째는 학교에 가지 않았지만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았고 진실을 말하는 무서운 습성이 있었다. 머리가 좋은 아이는 막내딸로 어린 시절이 건너기 쉬운 따뜻한 물 웅덩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시기를 지났다. 딸아이는 스쿨버스가 도착하기도 전에 숙제를 끝냈고 고기를 먹지 않으려 했으며 동물을 다룰 줄 알았다. 다들 황소가 사는 들판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했지만 여자애는 들판을 가로질러 꽃두레를 빼줄 수도 있었다. 그리고 딸아이는 모자란 오빠를 좋아했다. 항상 오빠를 열심히 구슬려서 아무도 그 아이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만들었다. 딸아이는 오빠에게 매듭을 짓는 법과 고리 던지는 법, 성냥을 켜는 법, 자기 이름 쓰는 법을 가르쳤다. 아주 드문 일이었지만 이웃 사람이 찾아오면 마사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실 그녀는 이야기를 제일 잘했다. 그런 드문 밤이면 이웃들은 그녀가 허공에서 무언가를 잡아채듯 문득 떠올리고는 눈앞에서 그것을 깨트려 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기억에 남는 것은 늘 인상적이었던 낡고 멋진 집도 그 집을 소유한 걱정스러운 표정의 남자도 별난 10대의 아이들도 아니고 밤이 깊어질수록 진갈색 머리카락이 점점 헝클어지는 여자와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를 잡아채는 그녀의 창백한 손이었다. 그녀가 난로가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초록색 자두처럼 점점 무르익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가끔 밤속으로 나가기가 무서워졌기 때문에 일이 끝나는 곳까지 디건이 그들을 데려다 주어야 했다. 그런 밤이 끝나면 그는 항상 여자를 침대로 데려가서 그녀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것임을 그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확인시켰다. 그는 가끔은 그녀가 이야기를 잘하는 것이 그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 집에나 그렇듯이 이 집에도 월요일이 왔다. 새벽이 피처럼 붉은빛이든 축축한 비가 오든 재와 같은 회색빛이든 디건은 침대에서 일어나서 차가운 바닥에 맨발을 딛고 옷을 입었다. 종종 팔다리가 뻣뻣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아무런 불평 없이 우유를 짜고 아침 식사를 하고 일하러 갔다. 그는 종일 일했고 하루가 무척 길 때도 있었다. 저녁이 되어 다시 암소를 보살피는 동안 눈이 제멋대로 감기면 그는 차를 몰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불 켜진 창문과 굴뚝에서 엄니처럼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면서 자기 일이 무의미하지 않다고 확인하며 위안을 얻었다. 그가 은퇴하기 전에 은행이 토지 문서를 돌려주면 마침내 아하울은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 집이 골짜기에 서 있고 벽이 기껏해야 판지 두께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죽고 형제들이 떠나자
디거는 감상적인 기분이 들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어린 시절 내내 어머니가 커튼을 친 방에만 누워 있었다는 사실이나 아버지가 네 멋대로 굴지 말라며 매를 들던 밤이 아니라 더 간단한 것들, 명백한 사실이었다. 아하울 길가에 일렬로 늘어선 오크나무는 증조부가 심었다. 아이들이 그네를 아무리 높이, 아무리 세게 타도 가지가 부러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남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땅이 아내와 자식들보다 더 큰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디거는 이제 중년이다. 이쯤 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많은 부분이 끝났다고 한정된 선택지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내리막길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다르다. 디건에게 은퇴는 그가 감수한 모든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 연금이 나올 때쯤이면 자식들은 다 컸으리라. 그는 집에서 쓸 쇼트온 소 한 마리만 데리고 아하울에서 사는 모습을 그려본다. 그는 내킬 때 일어나서 돌을 정리하고 과수원 담벼락을 손볼 것이다. 삽을 꺼내서 오크나무도 더 심을 테다. 돌담이 오크나무의 파란 그림자가 벌써부터 느껴진다. 첫째는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 성을 물려줄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일찌감치 은퇴해서 그토록 갈망하는 편안한 삶으로 물러설 때까지 디거는 자식들을 키우고 생활비를 내고 한참 일해야 한다. 비오는 어느 날 디거는 쿨라틴 너머의 숲에서 더글러스 전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다가 사냥개를 마주친다. 이 리트리버는 나무 밑에서 밤을 보냈고 이탄지에서 조랑말 여러 마리에게 쫓기는 꿈을 꾸다가 사실 삼림 관리인 때문에 깼다. 리트리버는 처음에 낯선 사람의 존재 때문에 어리둥절하다가 주변을 둘러보고 어제를 기억해낸다. 오도넬이 개에게 총을 쏘려고 했지만 그러고 보면 그는 항상 조준 솜씨보다 분노가 더 날카로웠다. 못난 사냥꾼이 자기 개를 탓하는 뻔한 경우였다. 수염을 길렀고 송진과 우유 냄새밖에 안 나는 낯선 사람이 리트리버를 내려다보면서 버터 바른 빵을 내밀고 있었다. 개는 빵을 먹고서 낯선 사람이 자신을 쓰다듬도록 놔둔다. 디건이 이러는 것은 잘생긴 개라서 언젠가 주인이 찾으러 오지만 않으면 좋은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등털이 옅은 금빛 물결 같다. 주둥이가 차갑고 갈색 눈은 명민하다. 저녁이 되자 디건은 개를 차에 태우려고 구슬릴 필요가 없었다. 알아서 차에 뛰어올라 앞발을 대시보드에 얹는다. 햇살이 개의 털을 내리쬐고 바람이 개의 귀를 펄럭이는 가운데 둘은 슬레일리를 향해 언덕을 내려가 탁 트인 도로를 달린다. 아하울에 도착하자 디건은 평소처럼 천국으로 연기를 뿜는 자기 집을 보며 반가움을 느낀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믿는 건 아니지만 디건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 세상 너머에 아무것도 없음을 안다. 신은 한 남자가 자기의 아내와 땅을 다른 남자로부터 안전하게 떼어놓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디건은 항상 미사에 참석한다. 그는 이웃의 평판이 어떤 힘을 갖는지 알기 때문에 일요일 미사에 빠졌다는 소문이 퍼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을이다. 마당에서 갈색 오크나무 잎이 경련하듯 바스락거린다. 녹초가 된 디건은 처음 눈에 띈 아이에게 개를 준다.
우연히도 그 아이가 바로 막내이고 우연히도 그날이 딸의 생일이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는 딸은 리트리버를 끌어안으며 디건이 어쨌든 딸을 사랑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도 같이 받아들인다. 순진하면서도 직감이 뛰어난 꽤 많은 딸이 노란 원피스를 입고 서서 디건에게 생일 선물을 주어 고맙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자 디건은 왠지 가슴이 아프려고 한다. 어쨌거나 딸아이도 사람이다. 가만 보자. 그가 말한다. 좀 컸니? 이제 12살이에요. 아이가 말한다. 의자 없이도 서랍장 제일 윗칸에 손이 닿아요. 그래? 엄마가 그러는데 내가 아빠보다 더 크게 자랄 거래요. 물론 그렇겠지. 마사가 암탉들에게 보리를 던져주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알아차린다. 빅터 디건은 아이의 생일이라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사람이 절대 아니다. 리트리버를 어딘가에서 데려왔나 보다. 카드게임에서 땄을지도 모르고 길에서 발견한 떠돌이 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일 아끼는 아이가 행복해 보여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마사는 아직 행복이 기억날 만큼 젊다. 이 아이가 생긴 날이 떠오른다. 아침에는 2월의 험한 하늘에 구름이 걸려 있었고 날이 갤 기미는 없었다. 그녀는 차교장에 내리쬐던 아침 햇살, 헛간에 비를 뿌리던 바람, 디건의 손에 비하면 너무나 부드럽고 낯설게 느껴지던 외판원의 손을 기억한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밀집에 누워서 그녀의 눈이 젖은 모래색이라고 말했다. 그때 이후 그녀는 그날 둘째가 어디 있었을까 종종 궁금해했다. 디건이 오지는 않을까? 그 생각만 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디건은 식탁 앞에 앉아서 언제나처럼 저녁 식사를 한 다음 더 없냐고 물었다. 마사는 피가 비치기를 기다렸지만 예정일이 아흘해가 지나자 포기하고 이웃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밤이 어떻게 끝날지 알았다. 그 부분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전부 지난 일이다. 지금 그녀의 딸은 가을 마당에 앉아서 리트리버의 입속을 들여다보고 있다. 혀에 까만 반점이 있어요, 엄마. 확실히 특이한 아이였다. 마사의 막내 딸은 죽은 나비의 장례를 치러주고 장미꽃을 먹고 소가 지나다니는 길 웅덩이에 갇힌 올챙이를 건져다가 다리가 자라도록 연못에 놔준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마사가 리트리버를 뒤집어 본다. 남자야. 저지라고 부를래요. 너무 정주지 마. 왜요? 누가 돌려달라고 하면 어쩌니? 무슨 말이에요, 엄마? 나도 모르겠다. 마사가 말한다. 그녀는 남은 보리를 땅에 뿌리고 삶은 감자를 건지러 안으로 들어간다. 디건이 식사를 하는 동안 저지가 마당을 탐색한다. 확실히 좋은 곳이다. 차교장에 가니 강철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뒤늦게 낳은 달걀이 하나 남은 텅 빈 닭장과 건초가 가득한 헛간이 있다. 개는 길을 따라가며 오크나무 줄기 높직한 부분에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낙엽을 발로 찬다. 소통 위에서 구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힘들지만 여기는 개를 안에서 재울 법한 집이다. 개는 한참 동안 서서 연기를 바라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가늠한다. 오도넬이 한창 찾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저지가 이탄을 물고 안으로 들어간다. 말없이 식사 중이던 디건 가족이 걔를 바라본다.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걔가 이탄을 난로가 양동이에 넣더니 또 가지러 나간다. 양동이가 가득 찰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디건 가족이 웃는다. 직접 안 본 사람은 못 믿을 거야. 디건이 말한다. 이 개 어디서 찾아냈어? 마사가 말한다. 디건이 그녀를 보고 고개를 젓는다. 찾아내다니? 숲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샀어. 딸이 저지에게 생일 케이크를 한 조각 주고는 남은 감자에 버터를 섞어서 운간에서 개에게 먹인다. 식구들이 마당 저 아래쪽에서 우유를 짜는 동안 마사가 밖으로 나온다. 맑은 저녁이다. 하늘에 이른 별이 몇 개 나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반짝인다. 그녀는 개가 그릇을 깨끗이 핥는 모습을 지켜본다. 이 개가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다. 확실하다. 개를 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최근 그녀가 느낀 어떤 감정보다 강렬하다. 내일 딸이 학교에 간 사이 개를 없애야겠다. 숲으로 데리고 가서 돌을 던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야겠다. 리트리버가 입술을 핥고 고마운 표정으로 마사를 바라본다. 그런 다음 그녀의 무릎에 발을 올린다. 마사가 개를 보고 그릇에 우유를 채워준다. 그날 밤 마사는 자러 가기 전에 낡은 깃털 이불을 찾아서 누가 개의 꼬리를 밟지 않도록 식탁 밑에 잠자리를 만들어준다. 저지는 새로운 침대에서 몸을 굴려 등을 대고 누워서 식탁 및 서랍장을 바라본다. 이 집은 좀 다르지만 디건은 기회가 생기자마자 개를 팔 것이다. 여자 쪽은 이해가 된다.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는 암컷일 뿐이다. 제일 큰애는 혼자 조용히 지낸다. 가운데 아이한테서는 한 번도 맡은 적 없는 냄새가 난다. 돼지풀에 가까운, 동물보다 식물에 가까운 냄새다. 뭔가를 묻으려고 땅을 파면 나오는 뿌리처럼 말이다. 낯선 곳에서 저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힘을 다해 잠과 싸우지만 부엌의 어둠과 난로의 열기는 지금까지 알던 그 어떤 안락함과도 다르고 깨어있으려는 의지가 곧 흔들린다. 저지는 자면서 두 번째 젖꼭지에서 젖을 찾는 꿈을 다시 꾼다. 저지의 어미는 티나엘리 쇼에서 우승한 리트리버였다. 어미는 저지를 깨끗이 핥아주고 개울을 건네주고 저지가 자기 새끼인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다음날 아침 자는 시간이 불규칙한 모자란 아이가 제일 먼저 일어난다. 저지는 잠에서 깨 기지개를 켜고 아이를 따라 헛간으로 간다. 둘은 마른 장작을 같이 나르고 아이는 저지가 기대하는 것을 알고 불을 피우려고 최선을 다한다. 아이가 어제 타고 남은 재에 장작을 넣고 후후 분다. 재 때문에 둘의 얼굴이 잿빛이 될 때까지 분다. 아래층으로 내려온 여자애는 오빠를 보고 비웃지 않는다. 그저 무릎을 꿇고 선생님 같은 목소리로 불을 어떻게 피우는지 가르쳐줄 뿐이다. 여자애는 남은 일요일 신문을 구기고 마른 장작을 쌓은 다음 성냥을 켠다. 남자애가 그 모습을 보며 흥미를 느낀다. 기묘한 파란색 불꽃이 점점 커지면서 변하더니 어느 순간 불이 된다. 남자애는 그 과정에 무언가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서 감탄한다. 아이는 감탄하는 재주가 있다. 다른 사람은 일상적인 일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흔한 것들에서 크나큰 중요성을 본다. 마사가 아래층으로 내려와 보니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개가 보이지 않는다. 어젯밤에 그녀는 개가 어떻게 되든 도망치기를 바랬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온다. 그녀는 문을 닫고 주전자에 물을 채우려고 식기실로 들어간다. 바로 거기 싱크대에 리트리버가 들어가 있고 둘째와 셋째가 디건이 가진 가장 좋은 도자기 잔으로 개 등에 묻은 비누 거품을 씻어내고 있다. 마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딸이 그녀를 보자 혼내야 할 것만 같다. 내가 여기서 개를 씻어도 된다고 했니? 엄마는 저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지? 그게 이름이야? 내가 어제 그렇게 지어줬어요. 다음에는 싱크대에서 목욕시키면 안 돼. 알겠니? 얜 내 생일 선물이에요. 아빠는 나한테 개라도 사줬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안 사줬잖아요. 질투해요? 아들이 묻는다. 뭐라고 했니? 마사가 묻는다. 누가 신경이나 쓴대요? 아들이 말한다. 이웃 사람들한테 들은 말인데 따라 할 만한 것 같다. 내가 신경 써. 딸이 물을 더 푸려고 손을 뻗으며 말했다. 마사는 차를 가지고 늘 아주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안한 마당으로 나간다. 그녀가 길을 내려다본다. 이제 오크나무 잎이 너무 빨리 떨어진다. 마사는 차를 마시고 닭장문에 가로지른 막대를 빼고 문을 활짝 연다. 닭들이 붉은 깃털과 먼지를 날리며 바깥 공기와 먹이를 찾아서 재빨리 달려나온다. 그녀가 몸을 숙이고 둥지에서 달걀을 꺼낸다. 그녀는 배신자가 된 기분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성큼성큼 걸어간다. 그녀는 아침이면 종종 배신자가 된 기분이 든다. 남편과 애들이 빨리 나가면 좋겠다. 그녀는 항상 마음 한구석으로 생각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고독을 갈망한다. 마사는 뜨거운 팬 속에서 달걀이 하얗게 단단해지는 것을 본다. 그녀는 절대 달걀을 먹을 수가 없었다. 오늘 아침에도 마사는 양의 간이나 콩팥이 먹고 싶다. 그녀는 항상 그런 음식을 좋아했지만 디건은 먹으려 하지 않았다.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디건 가족은 항상 제일 좋은 것만 먹고 그는 아내가 정육점에서 간을 주문하는 모습을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마사는 어느 화요일에 앞치마를 두른 채로 다른 남자와 결혼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한다. 정육점에 가서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오는 남자. 이웃의 생각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아마도 더블린 출신의 남자와 말이다. 팬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자 마사가 밖으로 나가서 최대한 큰 소리로 외친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이 저 아래 아하울의 계곡까지 전해지고 계곡이 그녀의 말을 돌려보낸다. 세상에, 디건이 우유를 짜고 돌아와서 말한다. 교구 사람들이 다 몰려들겠네. 디건 가족은 식사를 하고 든든한 배로 각자 갈 길을 간다. 첫째는 자전거를 타고 직업 학교에 간다. 이제 딱 1년 남았고 학교를 졸업하면 헤럴즈 크로스에 사는 미장이 삼촌 밑으로 들어갈 것이다. 모자란 둘째는 응접실로 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 농장을 만들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죽은 솔방울로 경계를 만들어 들판에 구획을 지어 놓았다. 오늘부터는 집을 만든다.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초가 지붕을 일 것이다. 저지는 스쿨버스 타는 곳까지 셋째를 따라간다. 저지가 돌아오자 마사는 프라이팬을 부엌 바닥에 내려놓고 개가 깨끗이 핥아먹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녀는 펜을 닦지도 않고 고리에 건다. 다들 병이 들거나 말거나 그녀가 생각한다. 마사는 신경 쓰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 그녀가 저주를 숲으로 데리고 간다. 햇살이 개암나무에 내리쬐는다. 10시가 다 됐다. 이제 마사는 시계를 보지 않고도 몇 시인지 알게 되었다. 파란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 그녀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있다. 왜 겨울 해는 7월의 해보다 더 하얄까? 왜 딸아이의 아버지는 한 번도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녀는 너무 오래 기다렸다. 마사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자기 마음 한구석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고개를 젓고 밤나무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한다. 저지는 자기가 말을 못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입만 열면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 쓸데없는 말을 한다. 자기의 말에 자기가 슬퍼한다. 왜 말을 멈추고 서로 안아주지 않을까? 여자가 울고 있다. 저지가 그녀를 핥는다. 손가락에 기름과 버터가 묻어 있다. 그 아래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냄새는 남편의 냄새와 다르지 않다. 저지가 손을 깨끗하게 핥자 마사는 개를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그 마음은 어제의 것이다. 이제 그건 역시 그녀가 절대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겨드랑이에 거품을 칠한 다음 털을 밀고 발톱을 깎고 머리를 빗고 뒤통수 쪽에서 풀리지 않게 묶는다. 꼭 어딘가에 가는 것 같다. 마사는 어느새 비를 맞으며 카뉴까지 자전거를 타고 달린다. 그녀는 다시의 가게에 걸려있는 감청색 블라우스를 산다. 단추가 진주처럼 생겼다. 왜 사는지는 본인도 모른다. 아아울에서는 낭비일 뿐이다. 그녀는 일요일 미사에 이 블라우스를 입고 갈 것이다. 정육점 카운터에서 또 다른 농부의 아내가 다가와서 어디서 샀냐고 물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암탉을 살펴보러 간다. 지미 데이비스가 양을 3마리나 잃어서 요즘은 마사도 걱정이다. 구구구구구 구구구구구 그녀가 양동이를 덜그럭거리며 외친다. 마사가 부르는 소리에 닭들이 언제나처럼 의심을 풀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온다. 그녀는 닭을 세고 이름을 전부 읊은 후에야 마음을 놓는다. 그러고 나서 무릎을 꿇고 꽃밭에서 잡초를 뽑는다. 이제 꽃이 전부 시들었지만 아침 서리는 아직 내리지 않는다. 두 번째 꽃밭에서 빗자루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3시가 거의 다 됐다. 곧 배고픈 아이들이 집에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할 것이다. 마사가 불씨를 살릴 때 저지가 들어와서 그녀의 다리에 앞발을 올린다. 꼬리를 흔들고 있다. 개가 발을 몇 번 올린 뒤에야 마사는 개가 뭔가를 물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자 개가 손에 뭔가를 떨어뜨린다. 그녀의 손은 뭔지 이미 알았지만 마사는 2번이나 들여다본다. 껍데기에 실금 하나 없는 달걀이다.
마사가 웃는다. 너 정말 대단한 개구나. 그녀가 소스팬에 우유를 담아 개에게 주면서 딸이 곧 온다고 말한다. 둘은 셋째를 마중하러 길가로 나간다. 여자애가 스쿨버스에 내려서 수학 시간에 서술형 문제를 풀었다고 오래전에 크리스티나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또 총리와 결혼하겠다고 했다가 생각을 바꾼다. 결혼하지 않고 배의 선장이 되겠다고 한다. 아이는 폭풍우 치는 갑반에 서서 컵에 든 레드 레모네이드를 흩날리는 자기 모습을 상상한다. 집으로 돌아가니 모자란 둘째가 잘 놀고 있다. 둘째는 응접실에서 갈색 종이로 자기 집의 그늘을 드리울 오크나무를 만들었다. 둘째는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가끔 자기 존재를 잊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첫째는 담배 냄새를 풍기며 직업학교에서 돌아온다. 마사는 첫째에게 일을 닦으라고 하고 식탁에 저녁을 차린다. 그런 다음 위층으로 올라간다. 생각할 것이 좀 있다. 새로운 생각은 아니다. 그녀가 옷장에서 웨딩드레스를 꺼내 솔기를 뜯고 돈을 본다. 셀 필요는 없다. 얼마인지 이미 안다. 지금까지 507파운드를 모았다. 대부분 식탁에 올리지 않은 생활비다. 떠날지 말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정확히 언제 떠날지 결정해야 한다. 디건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다. 새로운 일꾼을 감시하지 않으면 안 돼. 지켜보지 않으면 3시에 집에 가버릴걸?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음식을 전부 먹고 일어나서 우유를 짜러 간다. 암소들이 벌써 들판의 울타리 대문 앞으로 모여들어 울부짖고 있다. 그날 밤 그는 일찍 잠자리에 든다. 가파른 경계를 걸어 다니느라 다리가 아프고 발이 차갑지만 몸을 뒤척이기도 전에 잠든다. 그는 자면서 오크나무 밑에 서 있는 꿈을 꾼다. 꿈속은 가을이 아니라 맑은 여름날이다. 계곡에서 돌풍이 불어온다. 너무 세차고 갑작스러운 바람이다. 어느 쪽으로 부는지 모르겠지만 디건은 겁에 질리고 오크나무들이 움찔거린다.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전부 다 잘못된 것 같지만 디건이 아래를 내려다보니 발치에 20파운드 지폐가 잔뜩 흩어져 있다. 꿈이 끝날 때쯤 그는 별 소득도 없이 돈을 전부 주우려고 애쓰는 아이 같다. 결국 그는 외바퀴 손수레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가 손수레 가득 지폐를 싣고 카뉴로 간다. 손수레를 밀고 가는데 이웃 사람들이 나와서 지켜본다. 사람들의 눈에 분명한 시샘이 서린다. 손수레에서 지폐 몇 장이 날리지만 상관없다. 충분하고도 남는다. 잠에서 깬 그가 창가로 가서 오크나무를 내다보니 늘 그렇듯 어둠 속에 서 있다. 디건은 수염을 긁으며 꿈을 되새긴다. 이제 꿈을 꾸는 것이 누군가와의 대화를 나누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일이 되었다. 아내를 보니 파리한 가슴이 얇은 면 잠옷에 짓눌린 채 깊이 잠들었다. 그는 마사를 깨워서 당장 꿈 이야기를 하고 싶다. 가끔 그는 그녀를 멀리 데리고 가서 마음을 전부 털어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업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2007년에 출판된 클레어 키건의 두 번째 단편집인 푸른 들판을 걷다입니다. 2008년에 영국 제도에서 출판된 가장 우수한 단편집에 수여하는 에지힐상을 수상했으며 30개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전에 낭독해드렸던 클레어 키건의 책 맡겨진 소녀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고요하고 먹먹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다면 이번 단편집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아일랜드의 현실을 예리하게 그려내기도 하고 설화와 같은 이야기로 신비한 아일랜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7편의 단편소설 중 오늘 제가 읽어드릴 이야기는 삼림 관리인의 딸입니다. 이 소설은 현대를 배경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가지만 동물을 사랑하고 잘 다루며 장미꽃을 먹는 똑똑하고 특이한 딸 빅토리아, 이야기로 마을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마사, 결국 큰 재앙을 불러오는 사소한 거짓말, 자신이 피운 불 때문에 활활 타오르는 집을 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끼는 모자란 아들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소설 속의 가장인 디건은 아이들을 학대하지는 않지만 아내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법을 모르고 오로지 자기 땅에만 집착하는데요. 디건은 악하다기보다 서툴다고 볼 수도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족과 연인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데 과연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될지 클레어 키건의 매력적인 글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삼림 관리인 디건은 자식들의 생일을 기억하는 남자가 아닌데다 마녀처럼 자기 엄마를 쏙 빼닮은 막내딸의 생일은 더욱 그렇다. 그는 가끔 딸에 대한 의심이 머리를 스쳐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디건은 뭐든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다. 아하울에는 10대 아기가 셋이나 있고 소젖도 짜야 하고 담보용자도 있다. 디건이 고생을 자초한 면도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들에게 이 집을 남기자 30살도 안 된 디건은 땅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서 형제들의 몫까지 샀다. 디건과 야망이 달랐던 형제들은 돈이 생기자 기뻐하며 더블린으로 가서 각자 삶을 꾸렸다. 은행이 토지 문서를 가져가기 전날 밤 디건은 남양의 멋진 목조지를 걸어 다녔다. 땅을 저당 잡힌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프리지한 젖소를 사고 전기 울타리를 치고 차규상을 만들었다. 그러고서 곧장 신부감을 찾으러 코트타운 항구로 갔다. 그는 일요일 오후에 타라 부도회장에서 마사던을 발견했다. 디건은 수염을 다듬고 파란색 핀 스트라이프 정장을 입고 앉아서 골반이 넓은 이 여자가 모르는 사람의 품에서 과감하게 팔자를 그리며 춤추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피부가 접시처럼 매끈했고 둘이서 왈츠를 출 때 그녀의 향기를 맡으니 불붙은 가시금작화가 떠올랐다. 밴드가 마지막 곡을 연주할 때 디건이 그녀에게 다시 만나줄 거냐고 물었다. 아, 싫어요. 그녀가 말했다. 싫다고요? 디건이 말했다.
안 될 거 없잖아요? 내 생각은 달라요. 알겠어요. 디건이 말했다. 그러나 디건은 알지 못했고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끈질기게 굴었다. 다음 일요일에 그는 코트타운에 다시 가서 호텔에서 혼자 식사 중이었던 마사를 찾아냈다. 그는 묻지도 않고 그녀의 옆에 앉아서 말동무를 해주었다. 그녀가 식사하는 동안 그는 날씨가 좋다는 말로 대화를 시작해서 신문 헤드라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결국 아하울 이야기를 했다. 그는 자기 집을 설명하면서 거기서 마사가 스웨덴 순무에 버터를 바르고 그의 바지에 헝겊을 대서 기우고 그의 셔츠를 빨랫줄에 넣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났고 그저 습관 때문에 두 사람은 계속 만났다. 디건은 늘 그녀를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갔다가 춤을 추러 갔고 그녀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자기가 샀다. 가끔 두 사람은 바다 쪽으로 산책을 갔다. 해변에서 갈매기 발자국이 한동안 이어지다가 사라졌다. 디건은 발밑에서 느껴지는 모래의 감촉이 싫었지만 마사는 느긋하게 걸었고 갈색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해안을 따라 걷다가 가끔 몸을 숙이고 조개 껍데기를 주었다. 마사는 스스로에게 불만은 없지만 말을 더디하는 여자였다. 디건은 그녀의 침묵을 정숙함으로 착각했고 구애를 시작하고 1년도 되지 않아서 청혼을 했다. 나랑 결혼하는 거 생각해 볼래요? 이 질문이 공중에 떠 있는 동안 마사는 망설였다. 디건은 오락실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불빛이 너무 밝아서 마사는 그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것은 슬롯머신과 가끔 넘치는 동전을 조금 밀어내서 누군가 돈을 따게 해주는 동전이 가득 쌓인 선반밖에 없었다. 벤에서 아이가 솜사탕을 향해 손을 뻗었다. 사람이 점점 줄고 있었다. 여름이 끝나는 중이었다. 마사의 본능은 거절하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30살이었고 지금 싫다고 대답하면 두 번 다시 이런 질문을 못 받을지도 몰랐다. 디건에게 확신이 없었지만 그 말고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남자가 없었으므로 마사는 나름의 논리에 따라 빅터 디건이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디건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그녀를 사랑했고 역시 생각 못했지만 그 사랑을 보여주었다. 다음해 봄, 새들이 딱 맞는 가지를 찾아다니고 크로커스 싹이 풀을 헤치며 열심히 올라올 때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마사는 디건이 장황하게 얘기했던 집으로 이사했지만 아하울은 어둑하고 쓰지 않는 방들과 삐걱거리는 가구들로 가득했다. 더러운 나일론 커튼이 창 유리에 들러붙었다. 나무 바닥에 양탄자도 없고 천장에는 나무좀이 가득했지만 살림에 관심이 없는 마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느지막이 일어나서 문간에 서서 차를 마시고 여행 가방을 싸듯이 식사를 대충 차렸다. 디건은 종종 일을 마치고 마사가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놓았기를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텅 비어 있을 때가 더 많았다. 몸을 숙여 오븐을 들여다보면 커다란 에나멜 접시에 튀긴 감자와 달걀 2개가 말라붙어 있었다. 마사는 부츠를 신고 나가서 양파를 심을 고랑을 만들거나 길가에 쐐기풀을 베는 것을 더 좋아했다. 디건은 숲에서 발견한 묘목과 당단풍, 마로니에를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고
마사는 관목 사이사이에 그것들을 심었다. 그녀는 로드 아일랜드 레드 암탉 24마리와 수탉 1마리를 동무 삼아 데리고 다녔다. 가끔 헛간에 서서 씨앗을 쪼는 닭들을 바라보며 행복감을 느끼다가도 이내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곤 했다.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녀는 결혼 생활의 공허함을 쓰라리게 느꼈다. 침대를 정리하는 공허함, 커튼을 치고 여는 공허함. 이제 마사는 결혼하기 전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웠다. 아아울 주변에는 그녀가 재미를 느낄 만한 것이 거의, 아니, 하나도 없었다. 마사는 매주 자전거를 타고 시내에 나갔지만 파크 브리지는 우체국 하나와 술집 겸 가게 하나가 전부였고 가게 주인은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었다. 빅토는 잘 지내요? 대단한 사람이야. 일을 참 열심히 하지. 발밑에 풀도 안 날걸? 거기서 사니까 좋죠? 좋은 집이잖아. 빅터가 당신을 어디서 찾아냈죠? 코드타운인가? 당신을 만나러 거기까지 가다니 참 멀리도 갔네. 어느 목요일에 마사가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러 가려고 할 때 낯선 사람이 트레일러를 끌고 나타났다. 코미 수염을 빽빽하게 기른 길쭉한 플립 같은 남자가 마당 한가운데 트레일러를 세우고 현관문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혹시 장미 좋아하세요? 낯선 사람은 트레일러에 온갖 식물을 싣고 왔다. 장미 덤불, 싹이 튼 단풍나무, 빅토리아 자두나무, 라즈베리. 4월 말이었다. 마사가 뭘 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지만 웨파너는 안다고, 그러니 강요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장미가 얼마인지 물었고 가격이 적절한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면서 채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감자를 캐는 건 정말 마법 같다고, 얼마나 열렸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외판원이 떠나자 그녀는 날끝이 뾰족한 삽으로 닭똥을 모으고 현관문 양쪽 옆에 장미 덤불을 일렬로 깊이 심었다. 여기 심으면 장미가 창문을 타고 오르게 할 수 있었다. 디건이 집에 오자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다. 장미에 내 돈을 썼다고? 당신 돈? 내가 대체 어떤 멍청이랑 결혼한 거지? 내가 멍청이라는 거야? 아니면 뭐야? 당신이랑 결혼한 걸 보니 멍청이 맞네. 그래? 디건이 턱 수염을 떼어낼 듯이 잡았다. 빠듯한 시기가 아직 안 끝났어. 당신이 날이면 날마다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 집에 한 푼도 보탠 거 없잖아. 일하는 남자 저녁으로 말라 비틀어진 감자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못 봐줄 꼴은 아닌데. 사실이었다. 디건은 살이 쪘고 남자들이 결혼하면 그렇게 되듯 혈색이 아주 좋았다. 그렇다 해도 당신 덕분은 아니야. 디건은 이렇게 말하고 우유를 짜러 갔다. 그해 여름에 마사의 장미는 진홍색으로 피어났지만 오래지 않아 바람에 꽃이 송이째 다 떨어졌고 마사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가진 것은 결혼한 뒤로 거의 말도 하지 않는 남편과 빈집뿐이었고 자기 앞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없었다. 마사는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 그녀는 감정이 점점 크고 깊어져서 사랑이 될 줄 알았다. 지금 마사는 친밀함을, 오해를 뛰어넘는 대화를 간절히 원했다. 일을 찾아볼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다. 조금 있으면 아이가 태어날 참이었다.
마사는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무심하게 키웠고 나무 숟가락보다 날카로운 것으로 위협한 적도 없었다.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녀의 웃음소리는 덤불에서 날아오르는 꽝 같았다. 아들은 명민한 아이였고 크게 자랐지만 농사에 대한 글화가 없음이 곧 드러났다. 아들이 암소 앞에 앉으면 저지도로 들어가서 뿔까지 도망가는 듯했다. 아들은 가끔 더블린에 가서 만나는 삼촌들을 존경했고 아이에게 일손을 거들게 하는 것은 고역이었다. 기회가 보이자마자 떠날 것이 분명했다. 둘째는 모자랐다. 아름답고 파리한 남자아이로 껍질 같은 진갈색 머리카락 속에 숨은 초록색 눈으로 빤히 쳐다보곤 했다. 둘째는 학교에 가지 않았지만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았고 진실을 말하는 무서운 습성이 있었다. 머리가 좋은 아이는 막내딸로 어린 시절이 건너기 쉬운 따뜻한 물 웅덩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시기를 지났다. 딸아이는 스쿨버스가 도착하기도 전에 숙제를 끝냈고 고기를 먹지 않으려 했으며 동물을 다룰 줄 알았다. 다들 황소가 사는 들판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했지만 여자애는 들판을 가로질러 꽃두레를 빼줄 수도 있었다. 그리고 딸아이는 모자란 오빠를 좋아했다. 항상 오빠를 열심히 구슬려서 아무도 그 아이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만들었다. 딸아이는 오빠에게 매듭을 짓는 법과 고리 던지는 법, 성냥을 켜는 법, 자기 이름 쓰는 법을 가르쳤다. 아주 드문 일이었지만 이웃 사람이 찾아오면 마사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실 그녀는 이야기를 제일 잘했다. 그런 드문 밤이면 이웃들은 그녀가 허공에서 무언가를 잡아채듯 문득 떠올리고는 눈앞에서 그것을 깨뜨려 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기억에 남는 것은 늘 인상적이었던 낡고 멋진 집도 그 집을 소유한 걱정스러운 표정의 남자도 별난 10대 아이들도 아니고 밤이 깊어질수록 진갈색 머리카락이 점점 헝클어지는 여자와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를 잡아채는 그녀의 창백한 손이었다. 그녀가 난로가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초록색 자두처럼 점점 무르익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가끔 밤속으로 나가기가 무서워졌기 때문에 길이 끝나는 곳까지 디건이 그들을 데려다 주어야 했다. 그런 밤이 끝나면 그는 항상 여자를 침대로 데려가서 그녀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것임을 그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확인시켰다. 그는 가끔은 그녀가 이야기를 잘하는 것이 그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 집에나 그렇듯이 이 집에도 월요일이 왔다. 새벽이 피처럼 붉은빛이든 축축한 비가 오든 재와 같은 회색빛이든 디건은 침대에서 일어나서 차가운 바닥에 맨발을 딛고 옷을 입었다. 종종 팔다리가 뻣뻣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아무런 불평 없이 우유를 짜고 아침 식사를 하고 일하러 갔다. 그는 종일 일했고 하루가 무척 길 때도 있었다. 저녁이 되어 다시 암소를 보살피는 동안 눈이 제멋대로 감기면 그는 차를 몰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불 켜진 창문과 굴뚝에서 엄니처럼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면서 자기 일이 무의미하지 않다고 확인하며 위안을 얻었다. 그가 은퇴하기 전에 은행이 토지 문서를 돌려주면 마침내 아하울은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 집이 골짜기에 서 있고 벽이 기껏해야 판지 두께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죽고 형제들이 떠나자 디거는 감상적인 기분이 들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어린 시절 내내 어머니가 커튼을 친 방에만 누워 있었다는 사실이나 아버지가 네 멋대로 굴지 말라며 매를 들던 밤이 아니라 더 간단한 것들, 명백한 사실이었다. 아하울 길가에 일렬로 늘어선 오크나무는 증조부가 심었다. 아이들이 그네를 아무리 높이, 아무리 세게 타도 가지가 부러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남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땅이 아내와 자식들보다 더 큰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디거는 이제 중년이다. 이쯤 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많은 부분이 끝났다고 한정된 선택지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내리막길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다르다. 디건에게 은퇴는 그가 감수한 모든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 연금이 나올 때쯤이면 자식들은 다 컸으리라. 그는 집에서 쓸 쇼트온 소 한 마리만 데리고 아하울에서 사는 모습을 그려본다. 그는 내킬 때 일어나서 돌을 정리하고 과수원 담벼락을 손볼 것이다. 삽을 꺼내서 오크나무도 더 심을 테다. 돌담이 오크나무의 파란 그림자가 벌써부터 느껴진다. 첫째는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 성을 물려줄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일찌감치 은퇴해서 그토록 갈망하는 편안한 삶으로 물러설 때까지 디거는 자식들을 키우고 생활비를 내고 한참 일해야 한다. 비 오는 어느 날 디거는 쿨라틴 너머의 숲에서 더글러스 전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다가 사냥개를 마주친다. 이 리트리버는 나무 밑에서 밤을 보냈고 이탄지에서 조랑말 여러 마리에게 쫓기는 꿈을 꾸다가 사실 삼림 관리인 때문에 깼다. 리트리버는 처음에 낯선 사람의 존재 때문에 어리둥절하다가 주변을 둘러보고 어제를 기억해낸다. 오도넬이 개에게 총을 쏘려고 했지만 그러고 보면 그는 항상 조준 솜씨보다 분노가 더 날카로웠다. 못난 사냥꾼이 자기 개를 탓하는 뻔한 경우였다. 수염을 길렀고 송진과 우유 냄새밖에 안 나는 낯선 사람이 리트리버를 내려다보면서 버터 바른 빵을 내밀고 있었다. 개는 빵을 먹고서 낯선 사람이 자신을 쓰다듬도록 놔둔다. 디건이 이러는 것은 잘생긴 개라서 언젠가 주인이 찾으러 오지만 않으면 좋은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등털이 옅은 금빛 물결 같다. 주둥이가 차갑고 갈색 눈은 명민하다. 저녁이 되자 디건은 개를 차에 태우려고 구슬릴 필요가 없었다. 알아서 차에 뛰어올라 앞발을 대시보드에 얹는다. 햇살이 개의 털을 내리쬐고 바람이 개의 귀를 펄럭이는 가운데 둘은 슬레일리를 향해 언덕을 내려가 탁 트인 도로를 달린다. 아하울에 도착하자 디건은 평소처럼 천국으로 연기를 뿜는 자기 집을 보며 반가움을 느낀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믿는 건 아니지만 디건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 세상 너머에 아무것도 없음을 안다. 신은 한 남자가 자기의 아내와 땅을 다른 남자로부터 안전하게 떼어놓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디건은 항상 미사에 참석한다. 그는 이웃의 평판이 어떤 힘을 갖는지 알기 때문에 일요일 미사에 빠졌다는 소문이 퍼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을이다. 마당에서 갈색 오크나무 잎이 경련하듯 바스락거린다. 녹초가 된 디건은
처음 눈에 띈 아이에게 개를 준다. 우연히도 그 아이가 바로 막내이고 우연히도 그날이 딸의 생일이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는 딸은 리트리버를 끌어안으며 디건이 어쨌든 딸을 사랑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도 같이 받아들인다. 순진하면서도 직감이 뛰어난 꽤 많은 딸이 노란 원피스를 입고 서서 디건에게 생일 선물을 주어 고맙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자 디건은 왠지 가슴이 아프려고 한다. 어쨌거나 딸아이도 사람이다. 가만 보자. 그가 말한다. 좀 컸니? 이제 12살이에요. 아이가 말한다. 의자 없이도 서랍장 제일 윗칸에 손이 닿아요. 그래? 엄마가 그러는데 내가 아빠보다 더 크게 자랄 거래요. 물론 그렇겠지. 마사가 암탉들에게 보리를 던져주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알아차린다. 빅터 디거는 아이의 생일이라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사람이 절대 아니다. 리트리버를 어딘가에서 데려왔나 보다. 카드게임에서 땄을지도 모르고 길에서 발견한 떠돌이 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일 아끼는 아이가 행복해 보여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마사는 아직 행복이 기억날 만큼 젊다. 이 아이가 생긴 날이 떠오른다. 아침에는 2월의 험한 하늘에 구름이 걸려 있었고 날이 갤 기미는 없었다. 그녀는 차교장에 내리쬐던 아침 햇살, 헛간에 비를 뿌리던 바람, 디건의 손에 비하면 너무나 부드럽고 낯설게 느껴지던 외판원의 손을 기억한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밀집에 누워서 그녀의 눈이 젖은 모래색이라고 말했다. 그때 이후 그녀는 그날 둘째가 어디 있었을까 종종 궁금해했다. 디건이 오지는 않을까? 그 생각만 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디건은 식탁 앞에 앉아서 언제나처럼 저녁 식사를 한 다음 더 없냐고 물었다. 마사는 피가 비치기를 기다렸지만 예정일이 아흘해가 지나자 포기하고 이웃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밤이 어떻게 끝날지 알았다. 그 부분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전부 지난 일이다. 지금 그녀의 딸은 가을 마당에 앉아서 리트리버의 입속을 들여다보고 있다. 혀에 까만 반점이 있어요, 엄마. 확실히 특이한 아이였다. 마사의 막내 딸은 죽은 나비의 장례를 치러주고 장미꽃을 먹고 소가 지나다니는 길 웅덩이에 갇힌 올챙이를 건져다가 다리가 자라도록 연못에 놔준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마사가 리트리버를 뒤집어 본다. 남자야. 저지라고 부를래요. 너무 정주지 마. 왜요? 누가 돌려달라고 하면 어쩌니? 무슨 말이에요, 엄마? 나도 모르겠다. 마사가 말한다. 그녀는 남은 보리를 땅에 뿌리고 삶은 감자를 건지러 안으로 들어간다. 디건이 식사를 하는 동안 저지가 마당을 탐색한다. 확실히 좋은 곳이다. 차규장에 가니 강철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뒤늦게 낳은 달걀이 하나 남은 텅 빈 닭장과 건초가 가득한 헛간이 있다. 개는 길을 따라가며 오크나무 줄기 높직한 부분에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낙엽을 발로 찬다. 소통 위에서 구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힘들지만 여기는 개를 안에서 재울 법한 집이다.
걔는 한참 동안 서서 연기를 바라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가늠한다. 오도넬이 한창 찾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저지가 이탄을 물고 안으로 들어간다. 말없이 식사 중이던 디건 가족이 걔를 바라본다.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걔가 이탄을 난로가 양동이에 넣더니 또 가지러 나간다. 양동이가 가득 찰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디건 가족이 웃는다. 직접 안 본 사람은 못 믿을 거야. 디건이 말한다. 이 개 어디서 찾아냈어? 마사가 말한다. 디건이 그녀를 보고 고개를 젓는다. 찾아내다니? 숲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샀어. 딸이 저지에게 생일 케이크를 한 조각 주고는 남은 감자에 버터를 섞어서 분간해서 개에게 먹인다. 식구들이 마당 저 아래쪽에서 우유를 짜는 동안 마사가 밖으로 나온다. 맑은 저녁이다. 하늘에 이른 별이 몇 개 나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반짝인다. 그녀는 개가 그릇을 깨끗이 핥는 모습을 지켜본다. 이 개가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다. 확실하다. 개를 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최근 그녀가 느낀 어떤 감정보다 강렬하다. 내일 딸이 학교에 간 사이 개를 없애야겠다. 숲으로 데리고 가서 돌을 던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야겠다. 리트리버가 입술을 핥고 고마운 표정으로 마사를 바라본다. 그런 다음 그녀의 무릎에 발을 올린다. 마사가 개를 보고 그릇에 우유를 채워준다. 그날 밤 마사는 자러 가기 전에 낡은 깃털이불을 찾아서 누가 개의 꼬리를 밟지 않도록 식탁 밑에 잠자리를 만들어준다. 저지는 새로운 침대에서 몸을 굴려 등을 대고 누워서 식탁 및 서랍장을 바라본다. 이 집은 좀 다르지만 디거는 기회가 생기자마자 개를 팔 것이다. 여자 쪽은 이해가 된다.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는 암컷일 뿐이다. 제일 큰애는 혼자 조용히 지낸다. 가운데 아이한테서는 한 번도 맡은 적 없는 냄새가 난다. 돼지풀에 가까운, 동물보다 식물에 가까운 냄새다. 뭔가를 묻으려고 땅을 파면 나오는 뿌리처럼 말이다. 낯선 곳에서 저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힘을 다해 잠과 싸우지만 부엌의 어둠과 난로의 열기는 지금까지 알던 그 어떤 안락함과도 다르고 깨어있으려는 의지가 곧 흔들린다. 저지는 자면서 두 번째 젖꼭지에서 젖을 찾는 꿈을 다시 꾼다. 저지의 어미는 티나엘리 쇼에서 우승한 리트리버였다. 어미는 저지를 깨끗이 핥아주고 개울을 건네주고 저지가 자기 새끼인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다음날 아침 자는 시간이 불규칙한 모자란 아이가 제일 먼저 일어난다. 저지는 잠에서 깨 기지개를 켜고 아이를 따라 헛간으로 간다. 둘은 마른 장작을 같이 나르고 아이는 저지가 기대하는 것을 알고 불을 피우려고 최선을 다한다. 아이가 어제 타고 남은 재에 장작을 넣고 후후 분다. 재 때문에 둘의 얼굴이 잿빛이 될 때까지 분다. 아래층으로 내려온 여자애는 오빠를 보고 비웃지 않는다. 그저 무릎을 꿇고 선생님 같은 목소리로 불을 어떻게 피우는지 가르쳐 줄 뿐이다. 여자애는 남은 일요일 신문을 구기고 마른 장작을 쌓은 다음 성냥을 켠다. 남자애가 그 모습을 보며 흥미를 느낀다. 기묘한 파란색 불꽃이 점점 커지면서 변하더니 어느 순간 불이 된다.
남자애는 그 과정에 무언가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서 감탄한다. 아이는 감탄하는 재주가 있다. 다른 사람은 일상적인 일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흔한 것들에서 크나큰 중요성을 본다. 마사가 아래층으로 내려와 보니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개가 보이지 않는다. 어젯밤에 그녀는 개가 어떻게 되든 도망치기를 바랬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온다. 그녀는 문을 닫고 주전자에 물을 채우려고 식기실로 들어간다. 바로 거기에 싱크대에 리트리버가 들어가 있고 둘째와 셋째가 디건이 가진 가장 좋은 도자기 잔으로 개 등에 묻은 비누 거품을 씻어내고 있다. 마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딸이 그녀를 보자 혼내야 할 것만 같다. 내가 여기서 개를 씻어도 된다고 했니? 엄마는 저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지? 그게 이름이야? 내가 어제 그렇게 지어줬어요. 다음에는 싱크대에서 목욕시키면 안 돼. 알겠니? 얜 내 생일 선물이에요. 아빠는 나한테 개라도 사줬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안 사줬잖아요. 질투해요? 아들이 묻는다. 뭐라고 했니? 마사가 묻는다. 누가 신경이나 쓴대요? 아들이 말한다. 이웃 사람들한테 들은 말인데 따라 할 만한 것 같다. 내가 신경 써. 딸이 물을 더 푸려고 손을 뻗으며 말했다. 마사는 차를 가지고 늘 아주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안한 마당으로 나간다. 그녀가 길을 내려다본다. 이제 오크나무 잎이 너무 빨리 떨어진다. 마사는 차를 마시고 닭장문에 가로지른 막대를 빼고 문을 활짝 연다. 닭들이 붉은 깃털과 먼지를 날리며 바깥 공기와 먹이를 찾아서 재빨리 달려나온다. 그녀가 몸을 숙이고 둥지에서 달걀을 꺼낸다. 그녀는 배신자가 된 기분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성큼성큼 걸어간다. 그녀는 아침이면 종종 배신자가 된 기분이 든다. 남편과 애들이 빨리 나가면 좋겠다. 그녀는 항상 마음 한구석으로 생각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고독을 갈망한다. 마사는 뜨거운 팬 속에서 달걀이 하얗게 단단해지는 것을 본다. 그녀는 절대 달걀을 먹을 수가 없었다. 오늘 아침에도 마사는 양의 간이나 콩팥이 먹고 싶다. 그녀는 항상 그런 음식을 좋아했지만 디건은 먹으려 하지 않았다.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디건 가족은 항상 제일 좋은 것만 먹고 그는 아내가 정육점에서 간을 주문하는 모습을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마사는 어느 화요일에 앞치마를 두른 채로 다른 남자와 결혼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한다. 정육점에 가서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오는 남자. 이웃의 생각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아마도 더블린 출신의 남자와 말이다. 팬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자 마사가 밖으로 나가서 최대한 큰 소리로 외친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이 저 아래 아하울의 계곡까지 전해지고 계곡이 그녀의 말을 돌려보낸다. 세상에, 디건이 우유를 짜고 돌아와서 말한다. 교구 사람들이 다 몰려들겠네. 디건 가족은 식사를 하고 든든한 배로 각자 갈 길을 간다. 첫째는 자전거를 타고 직업 학교에 간다. 이제 딱 1년 남았고 학교를 졸업하면 헤럴즈 크로스에 사는 미장이 삼촌 밑으로 들어갈 것이다. 모자란 둘째는 응접실로 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 농장을 만들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죽은 솔방울로 경계를 만들어 들판에 구획을 지어 놓았다. 오늘부터는 집을 만든다.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초가 지붕을 일 것이다. 저지는 스쿨버스 타는 곳까지 셋째를 따라간다. 저지가 돌아오자 마사는 프라이팬을 부엌 바닥에 내려놓고 개가 깨끗이 핥아먹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녀는 펜을 닦지도 않고 고리에 건다. 다들 병이 들거나 말거나 그녀가 생각한다. 마사는 신경 쓰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 그녀가 저주를 숲으로 데리고 간다. 햇살이 개암나무에 내리쬐는다. 10시가 다 됐다. 이제 마사는 시계를 보지 않고도 몇 시인지 알게 되었다. 파란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 그녀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있다. 왜 겨울 해는 7월의 해보다 더 하얄까? 왜 딸아이의 아버지는 한 번도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녀는 너무 오래 기다렸다. 마사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자기 마음 한구석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고개를 젓고 밤나무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한다. 저지는 자기가 말을 못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입만 열면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 쓸데없는 말을 한다. 자기의 말에 자기가 슬퍼한다. 왜 말을 멈추고 서로 안아주지 않을까? 여자가 울고 있다. 저지가 그녀를 핥는다. 손가락에 기름과 버터가 묻어 있다. 그 아래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냄새는 남편의 냄새와 다르지 않다. 저지가 손을 깨끗하게 핥자 마사는 개를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그 마음은 어제의 것이다. 이제 그건 역시 그녀가 절대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겨드랑이에 거품을 칠한 다음 털을 밀고 발톱을 깎고 머리를 빗고 뒤통수 쪽에서 풀리지 않게 묶는다. 꼭 어딘가에 가는 것 같다. 마사는 어느새 비를 맞으며 카뉴까지 자전거를 타고 달린다. 그녀는 다시의 가게에 걸려있는 감청색 블라우스를 산다. 단추가 진주처럼 생겼다. 왜 사는지는 본인도 모른다. 아아울에서는 낭비일 뿐이다. 그녀는 일요일 미사에 이 블라우스를 입고 갈 것이다. 정육점 카운터에서 또 다른 농부의 아내가 다가와서 어디서 샀냐고 물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암탉을 살펴보러 간다. 지미 데이비스가 양을 3마리나 잃어서 요즘은 마사도 걱정이다. 구구구구구 구구구구구 그녀가 양동이를 덜그럭거리며 외친다. 마사가 부르는 소리에 닭들이 언제나처럼 의심을 풀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온다. 그녀는 닭을 세고 이름을 전부 읊은 후에야 마음을 놓는다. 그러고 나서 무릎을 꿇고 꽃밭에서 잡초를 뽑는다. 이제 꽃이 전부 시들었지만 아침 서리는 아직 내리지 않는다. 두 번째 꽃밭에서 빗자루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3시가 거의 다 됐다. 곧 배고픈 아이들이 집에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할 것이다. 마사가 불씨를 살릴 때 저지가 들어와서 그녀의 다리에 앞발을 올린다. 꼬리를 흔들고 있다. 개가 발을 몇 번 올린 뒤에야 마사는 개가 뭔가를 물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자 개가 손에 뭔가를 떨어뜨린다. 그녀의 손은 뭔지 이미 알았지만 마사는 2번이나 들여다본다.
껍데기에 실금 하나 없는 달걀이다. 마사가 웃는다. 너 정말 대단한 개구나. 그녀가 소스팬에 우유를 담아 개에게 주면서 딸이 곧 온다고 말한다. 둘은 셋째를 마중하러 길가로 나간다. 여자애가 스쿨버스에 내려서 수학 시간에 서술형 문제를 풀었다고 오래전에 크리스티나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또 총리와 결혼하겠다고 했다가 생각을 바꾼다. 결혼하지 않고 배의 선장이 되겠다고 한다. 아이는 폭풍우 치는 갑반에 서서 컵에 든 레드 레모네이드를 흩날리는 자기 모습을 상상한다. 집으로 돌아가니 모자란 둘째가 잘 놀고 있다. 둘째는 응접실에서 갈색 종이로 자기 집의 그늘을 드리울 오크나무를 만들었다. 둘째는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가끔 자기 존재를 잊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첫째는 담배 냄새를 풍기며 직업학교에서 돌아온다. 마사는 첫째에게 일을 닦으라고 하고 식탁에 저녁을 차린다. 그런 다음 위층으로 올라간다. 생각할 것이 좀 있다. 새로운 생각은 아니다. 그녀가 옷장에서 웨딩드레스를 꺼내 솔기를 뜯고 돈을 본다. 셀 필요는 없다. 얼마인지 이미 안다. 지금까지 507파운드를 모았다. 대부분 식탁에 올리지 않은 생활비다. 떠날지 말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정확히 언제 떠날지 결정해야 한다. 디거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다. 새로운 일꾼을 감시하지 않으면 안 돼. 지켜보지 않으면 3시에 집에 가버릴걸?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음식을 전부 먹고 일어나서 우유를 짜러 간다. 암소들이 벌써 들판의 울타리 대문 앞으로 모여들어 울부짖고 있다. 그날 밤 그는 일찍 잠자리에 든다. 가파른 경계를 걸어 다니느라 다리가 아프고 발이 차갑지만 몸을 뒤척이기도 전에 잠든다. 그는 자면서 오크나무 밑에 서 있는 꿈을 꾼다. 꿈속은 가을이 아니라 맑은 여름날이다. 계곡에서 돌풍이 불어온다. 너무 세차고 갑작스러운 바람이다. 어느 쪽으로 부는지 모르겠지만 디거는 겁에 질리고 오크나무들이 움찔거린다.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전부 다 잘못된 것 같지만 디건이 아래를 내려다보니 발치에 20파운드 지폐가 잔뜩 흩어져 있다. 꿈이 끝날 때쯤 그는 별 소득도 없이 돈을 전부 주우려고 애쓰는 아이 같다. 결국 그는 외바퀴 손수레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가 손수레 가득 지폐를 싣고 칸유로 간다. 손수레를 밀고 가는데 이웃 사람들이 나와서 지켜본다. 사람들의 눈에 분명한 시샘이 서린다. 손수레에서 지폐 몇 장이 날리지만 상관없다. 충분하고도 남는다. 잠에서 깬 그가 창가로 가서 오크나무를 내다보니 늘 그렇듯 어둠 속에 서 있다. 디거는 수염을 긁으며 꿈을 되새긴다. 이제 꿈을 꾸는 것이 누군가와의 대화를 나누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일이 되었다. 아내를 보니 파리한 가슴이 얇은 면 잠옷에 짓눌린 채 깊이 잠들었다. 그는 마사를 깨워서 당장 꿈 이야기를 하고 싶다. 가끔 그는 그녀를 멀리 데리고 가서 마음을 전부 털어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